더불어민주당 행안위 간사 김교원 국회의원님, 국방위 간사 김병주 국회의원, 예결위 간사 박정 국회의원, 운영위 간사 진성준 국회의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진상규명단 단장 한병도 국회의원과 포럼 사의제가 함께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이 주관하는 용산 대통령실 조일속 이전 1주년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은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부 행사 사회를 맡은 진성준 의원실 오정훈 보좌관입니다. 여러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긴급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용산 대통령실 이전 1주년을 맞이하여서 그동안 제기되어 온 졸속 이전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해법과 대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제기된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 문제도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이 없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함께 가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종합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고 향후 대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정면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와 묵념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 몇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원내사령탑 박홍근 원내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예결위 간사 박정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국방위 간사 김병주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행안위 간사 김교흥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기재위 간사 신동훈 의원님 좀 이따 오시고요. 운영위 간사 진성준 수석 부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단장 한병도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포럼 사의제 조대엽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도종환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 자장을 맡으신 김종대 전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오늘 토론회의 자장을 맡으신 김동대 전 의원께서 2부 순서에 별도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을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의 축사 및 인사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이 좀 다른 날보다 더 경황이 없는 날입니다. 오후 본회의 진행 관련해서 좀 회의를 하다가 늦어졌습니다. 귀한 시간들을 우선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모두발을 통해서도 윤석열 정부 외교 참사 1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돌아보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곧 1년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지금
각 분야의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지금 진행을 시작했고 관련된 토론회가 이제 개최됩니다. 특히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작할 때부터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여전히 우리 국민들에게는 큰 문제의식을 남기고 있습니다. 국가적 중대 사안임에도 충분한 여론 수렴과 숙고의 시간은 없었습니다. 당선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밀어붙였고 반대하는 의견을 모두 새 정권 발목 잡기로 몰아갔습니다. 국민적 반대와 우려에 맞서며 막대한 혈세를 들여 이전을 강행한 지 1년, 결국 졸속 이전의 부작용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직 대통령실과 여당만 필사적으로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졸속 이전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가 받고 있는 셈입니다. 국가보안시설 개방과 이전에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없었으니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특히 이전을 두고 국민의힘까지 우려를 표명했던 안보 공백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북한 무인기에 우리 하늘이 대통령실 이 뚫리더니 최근에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문제까지 제기됐습니다. 안보 공백 없다던 호언장담하던 참모들은 과연 지금도 당당하게 그 말을 내뱉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막대한 경제 효과를 호언장담했지만 청와대는 개방 1년 만에 상황이 급변해서 주변 소상공인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충분한 의료 수렴도 여론 수렴도 제대로 된 준비도 설명도 없이 그저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말만 반복한 결과가 처참하기만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이전인지 대통령실은 이제라도 답하기 바랍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예산, 안보 등 국가 유기의 근본적 유기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진실규명과 또 책임을 묻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졸속 이전의 부작용을 제대로 진단하고 발전적인 대응법을, 대처법을 함께 모색해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홍근 대표님 축사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은 오늘 토론을 공동 주관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한병도 단장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상규명단 단장 한병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공동 주최해 주신 조대엽 대표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님, 또 진성준 간사님, 신동근 간사님, 또 박정 예결위 간사님, 김규용 행안위 간사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직접 참석해 주신 우리 도종환 의원님, 또 김용배 의원님도 관심이 많아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자리에서 오늘 대통령실 졸속 이전 1주년은 정말 이거 관계해서 우리 김병주 의원님께서 아주 많이 찾아내시고 혁혁한 공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슈화를 만드신 또 장본인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 인사 말씀부터 짧게 사회자의 직권으로 김병주 의원님 잠깐 말씀 좀 짧게 듣겠습니다. 네, 김병주 의원입니다. 지금 용산 졸속 대통령실 이전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2달 만에 졸속으로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그 당시도 예상이 되었는데 그 당시 예상했던 문제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안보 공백이 예상이 되었는데 실제 안보 공백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용산공원에 공중이 뚫혔죠. 그래서 무인기로부터 공중이 뚫혔는데 최근에는 미국 언론에 의하면은 도청 이런 걸 통해서 벽이라든가 창문이라든가 그 통째로 이렇게 뚫혔다는 이런 보도가 있고 이것이 또 사실로 돼 가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했을 때 미국 백악관에서는 도청에 대해서 부인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봐서는 사실로 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혈세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국민 혈세가 대통령실 이전 문제로 인해서 500억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그 이후에도 추가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합참 이전에 관계된 것도 최초에는 이전하는데 1,200억이라고 하다가 작년에는 1,890억이라고 한덕수 총리가 얘기하다가 이제는 또 사태가 끝나니까 500억 정도 늘어서 2,400억이라 하는데 그것도 본청만 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공간이나 아파트나 부수 시설이 포함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걸 포함하면 3천억에서 5천억까지 이거 말고도 수없이 또 계속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또 시민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세 군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 있는 영빈관도 쓰고 용산에 집무실도 쓰고 한남동에 관절을 쓰다 보니까 세 군데로 흩어져서 경호 소요도 2, 3배가 늘어나고 교통 불편도 시민들이 감수해야 되고 재산권 침해도 여러 군데서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1년이 지났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우리 당에서는 짚고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집권한다면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은 도저히 대통령실로 부적절한 지역이기도 하고 주변 여건이 이미 대통령실이 있기에는 안보 공백이라든가 여러 개를 해소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와서 전문가분들이 토의를 하고 또 그런 문제를 대통령실과 윤석열 정부가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으로 지난 1년은 그야말로 큰 혼란의 연속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적 합의와 충분한 설득 과정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졸속 이전 그 자체였습니다. 거기에다 부실 추계로 인해서 이전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요. 더군다나 대통령실 이전으로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에 큰 공백을 초래했습니다.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 CIA가 대통령실을 불법 도청했다고 하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는데 일련의 사건 모두 대통령실 졸속 이전에 따른 안보 참사가 분명합니다. 졸속 이전 1년이 지난 지금 냉정한 평가와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론회가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으로 야기된 각종 문제점과 의혹을 되짚어보고 역사적 평가를 시작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포럼 사이제 조대엽 대표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포럼 사이제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조대엽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어서 자료집에 나와 있는 인사말은 좀 길게 썼습니다만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고 아마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것 같은데 간략히 감사 인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실 용산 이전 1년을 맞아서 그 문제점과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를 함께 만들어주신 국회 행안위 간사 김교웅 의원님, 국방위 간사 김병주 의원님, 예결위 간사 박정 의원님, 기재위 간사 신동근 의원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장 한병도 의원님께 각별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국민 주권의 헌법적 가치로 움직입니다. 국민이 잠시 위임한 권력은 언제 어디서든 감시되고 통제되며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은 대통령 집무실을 왜 그토록 급작스럽게 이전했는지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이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1년을 맞아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앞두고 다시 한번 왜라고 묻고자 합니다. 절차적 문제, 안보 공백과 국방 혼란의 문제, 예산과 행정력 낭비의 문제, 청와대 졸속 개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국민과 역사와 국정에 대한 책임을 성찰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진행과 발표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준비해 주신 실무진께도 감사드립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토론을 공동 주최하실 모든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토론 시간에 꼭 한 말씀씩 의견을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참석해 주신 의원님, 전문가 여러분들 그리고 기빈 여러분들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 이후에 토론자와 발제자 중심으로 좌석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부 행사는 마치고 2부 순서부터는 김종대 전 의원님께서 본격적인 자장으로서의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진 촬영을 좀 하겠습니다. 네. 좀 교수님 들어주세요. 되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좌석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뭐 지난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네. 자,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뭔가 참석자들에게 또 아주 찬사와 감사의 인사를 제가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한병도 의원님 이해해 주시고, 예, 김병주 의원님 이해해 주시고, 예. 자, 1년 전 3월 14일입니다. 바로 내일이 인수위에 김용현 이전 TF 부단장이 국방부를 찾아와서 월말까지 국방부 청사를 비워라 통보한 이 시점이 바로 용산으로 집무실 이점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더 역사적인 사건은 그 직후에 천공이 이제 한남동 공간을 둘러본 또 1주년을 곧 맞이하는 이런 순간이기 때문에 민주공화제의 어떤 공론과 수구의 민주주의의 방화벽이 파괴되고 신정일치 사회의 그 단상까지 드러나는
그야말로 어떤 역사적 진실을 기려야 될 우리가 아주 중차대한 시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민주당에서 또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알찬 토론을 한번 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발제와 토론자를 소개해 드릴게요. 대통령실 이전의 절차적 문제점을 발제해 주실 분입니다. 참여연대에서 행정, 의적, 사법감시 등 20여 년간 권력감시를 해오셨고요. 지난 1년간 대통령실 불법 이전 의혹 국민감사 청구 등을 제기하신 분이죠.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가장 앞서서 문제 제기해 오신 발표의 적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전 수도방위 사령관으로 이전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안보적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셨죠. 문재인 정부에선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역임하시면서 9.19 남북 군사합의 체결의 주역이기도 하십니다. 김도균 제35대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입니다. 예, 이번 이전 문제가 예산 및 행정력 낭비 문제로 이어지면서 수많은 논란을 초래한 이 복잡한 내막에 대해서 길라잡이를 해주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님, 네. 그 다음에 청와대 졸속 개방 문제로 인해서 지금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발제해 주실 최종덕 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토론자가 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도보다리 회담을 기획한 주인공이십니다. 윤재관 전 대통령 비서실 국정홍보비서관 나오셨어요. 예, 특별히 이분은 최근에 엊그제도 국군 방첩사령부의 조사를 받고 나오신 분인데요. 기밀에 한미 연례안보협의회가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됐다. 요 시간도 기밀이다. 말미에 오스틴 국방장관이 서욱 장관에게 미래로 가는 동맹이고 내년에 워싱턴에 초청하겠다. 이런 마무리 인사말도 군사기밀이다. 이런 무더기 군사기밀을 책에 실으신 분입니다. 이 용산 이전으로 인해서 가장 큰 고충을 겪고 계신 분이죠.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나오셨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언론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짚어주실 분입니다. 노영석 한겨레 신문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2030 MZ의 시선으로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토론해 주실 분이죠. 청년정책 싱크탱크를 이끌고 있는 이동수 청년정치 크루 대표님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는데 역시 사회자는 시간 통제의 실력이 보여지는 것이겠죠. 그러나 지금 이게 12시 전에 끝내야 됩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예. 하여간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자, 발제자 토론자분들께 시간을 일단 기준선을 발제를 9분으로 하고 토론을 5분으로 하는데 여기서 약간 증감은 좀 유도리 있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님 발제 부탁드릴게요. 예, 소개받은 참여연대 이재근입니다. 저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이 윤석열 정부의 잘못 깬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이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실을 이전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 뒤부터는 일사천리로 이제 집행인들이 일어난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데 오늘 또 다른 발제자분들이 충분히 다른 부분들을 토론해 주실 발표를 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절차적인 문제, 특히 의사결정 부분에 집중해서 조금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집을 조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를 봐주시면은 3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고 그다음에 이제 김용현 합참본부장하고 윤한홍 의원들이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방문하고 3월 15일에 이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한다라는 움직임들이 이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3월 16일에는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청와대로 안 가겠다 이야기를 했고 3월 18일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방문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이 3월 19일 날 방문을 한 다음에 3월 20일에 이제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실을 이전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너무나 갑작스럽고 이 어떠한 사전적인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떠한 계기로 이렇게 이 국방부로 용산 대통령실 이전하게 됐냐. 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향신문 기사를 칼럼에서 이렇게 의사를 들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발언까지 나왔었는데요. 이건 조금 믿기 어려운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 앞서 여러 이제 분들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이 중대한 정책 결정, 그다음에 이전 장소의 결정 과정이 일체의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그리고 후보자 시절에는 집무실을 강화문 정부 서울청사로 옮기는 것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로 옮기는 것은 이미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그쪽으로 옮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지만 용산으로 옮기는 것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대통령 당선인과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 인수위원회 등에서 이게 논의를 거쳤을 것으로 짐작은 됩니다. 하지만은 이 과정에서 이 결과만 있고 과정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의사결정을 했고 누가 결정했는지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제가 볼 때 이 진상 규명이 필요한 의혹들, 의사결정 과정의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 법률 위반 여부를 분명하게 조금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방부 건물과 외교부 장관 공간 등으로 이 관저나 대통령실이 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 결정됐는지 그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언론에 나타난 거 말고는 여기 국방부 건물로 가야겠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관련해서 이제 첫 번째 문제인데 이런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이나 이런 문제는 최소한 공론화 과정은 물론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대통령실에 존재하고 그 이전의 문제는 뭐 이 법률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관습법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정기 기본계획이나 그다음에 이제 국가에 부담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돼야 하는데 이런 걸 거치지 않았다는 게 너무 명백합니다. 사실 그리고 당시 이전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 89조하고 그다음에 정부 조직법 12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대통령실 이전이 결정된 시기는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전이고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명백하다는 점입니다. 사실 판사로 임명될 예정이라고 해갖고 재판을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도 국방부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국방부의 같은 경우에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금 분명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다음에 정부조직법도 따져봐야 하는데 사실 국방부나 외교부는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에서. 근데 단순하게 대통령실 이전이 결정되면서 이 국방부의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방부의 업무, 그러니까 국방부의 권한들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침해했다라고 받고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행위를 하도록 했고 이런 것들은 형법상 권리남용 행위이고 직권남용이죠. 정부조직법상 33조에 있는 국방부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의 이전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사업 계획의 승인과 관련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들이 있었는지 감사로서 조금 밝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이 대통령실 이전을 결정하고 집행할 권한인가 이 부분을 따져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대통령 후보자는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은 당연히 대통령실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할 수 있고 공약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대통령의 권한에 분명히 소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공약을 내놓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요것과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법률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면은 대통령 당선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다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인수위원회 업무 범위는 정부의 조직과 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업무로 수행한다. 이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과 동시에 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에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관련된 법률에 없는 권한 그리고 권한 밖의 업무를 강행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28페이지입니다. 2022년 3월 20일 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기재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대통령실 이전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는데요. 요 지금 맨 뒷 제 발제문 51페이지에 보시면은 공문이 있습니다. 이 공문을 보시면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대통령실을 국방부청사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협조하라라는 요청이죠. 사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통령실 이전을 결정했다고 했는데 이게 법률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어떠한 근거도 없고 대통령이 된다라는 당선됐다라는 그 이유로 월권을 행사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입니다. 네, 추가로 이제 그 제기된 의혹들은 영빈관 문제인데 이 부분도 이미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사실 영빈관 신축과 관련된 이게 한 800억 정도 든다고 했었는데요. 이것도 전혀 공론화 과정 없이 들어가 있는 것이 국회에서 확인되고 국회에서 이 예산을 깎겠다고 하니까 그때사 그리고 여론이 나빠지니까 철회를 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 이전 제가 제기했던 최소 4가지의 의혹, 절차 관련된 4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저희 참여연대는 받고 관련해서 국민감사 청구를 요청을 했습니다. 국민감사 청구를 4가지 사항으로 청구를 했고 관련해서 이제 이 감사원이 대통령실 눈치를 보면서 감사를 기각할 것 같기도 했었는데 워낙에 명백한 사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에 직권남용 및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 실시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 공사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감사 실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인 부분은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불법성과 재정 낭비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라는 게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로 감사를 기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 2월 달에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실 이전 의혹에 관련해서는 사실 국회에서 충분히 다뤄지고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낱낱이 조금 파헤쳐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쉽게도 지난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예정됐던 며칠 전에 이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면서 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 문제가 조금 자세하게 다뤄지지 못한 부분이 매우 안타깝고요. 지금 이제 1년이 다가오는 시점이고 제기된 의혹들은 현재까지도 전혀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국회에서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진상을 규명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떤 결정과 그 뒤에 수구의 과정, 공론의 과정이 이게 민주주의의 핵심 과정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된 데 대해서 통렬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자, 두 번째 발제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도균 전 사령관님. 들리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도균 예비역 중장입니다. 먼저 의미 있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한테 주어진 시간 동안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우선 지난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 1년과 관련돼서 지난 1년 동안의 내용들을 한번 현상 진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이 앞에서도 발표를 했듯이 졸속 이전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이 과정이 어디 전쟁 시기에 전쟁 지도부가 이전하는 그런 속도전을 하듯이 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현직 수방사령관이었는데 이 이전과 관련된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이 사전 어떤 토의나 또는 의견 수렴이나 또는 공식적인 논의 과정이 전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추진이 결정되고 이전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이 모습들이 지난 1년간 아마 지금까지도 이 후유증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졸속 이전을 결정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은 용산 지역에는 국방부 합참 본부뿐이 아니라 그 예하에 다수의 소속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소속 기관들을 연쇄적으로 시설 재배치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이쪽으로 또 옮아 와야 되는 대통령실 또 경호실에도 사실은 관계 부대나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시설 재배치와 관련해서 사실은 막대한 예산과 아마 공개된 예산 못지않게 또 해당 기관이나 부대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들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발생하고 또 그에 따른 불필요한 이동 소요들로 인해서 사실은 굉장히 혼란이 야기됐던 그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 경호 및 위기관리 체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수십 년간 구축되어 온 이 장점은 즉 대통령 경호 체계와 그리고 국가 군사 위기 관리 시스템이 사실은 한두 해 정리돼서 구축된 것이 아니라 수없는 시행착오와 또 시간 속에서 켜켜이 시스템을 보강하고 보완하는 어떤 최적의 그런 상태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사실은 모두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그런 준비 계획 없이 이동을 결정함에 따라서 이 대통령 경호 및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의 취약점을 그대로 노정할 수밖에 없고 또 그 과정에서는 용산이나 한남동 관저 지역에서의 또 이 시스템이 전면 개편되고 보완되고 또 추가 시설 장비들이 배치 운영되는 이런 소요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북한의 무인기 도발이 대표적인 이 사례를 보여준 사례인데 수도권 대공 방어 체계가 굉장히 약화됐다는 모습을 아마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봤을 겁니다.
기존에는 그 북악 인왕산을 중심으로 해서 적시적인 통합 방공 시스템 운영 방식을 준비를 해 놨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단기간에 이 사전 준비 없이 조정함에 따라서 방공 진지 또 거기에 따르는 감시 및 무기 체계 조정 등 대공 취약점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지금 현재까지 이게 진행형인 사항일 수밖에 없는데 이 용산 및 한남동 관저 지역에 대한 이 대공 방어 체계 구축이 뭐 단시간 내에 그냥 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도 취약점은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또 이 수도권 비행 금지 구역은 수도권이 가지는 어떤 전략적 상징성 때문에 수도권 비행 금지 구역을 정해서 지난 많은 시간을 사실은 공역을 유지해 왔습니다. 근데 이 공역을 갑자기 어디 무기 체계가 바뀐 것도 아니고 또 북한의 위협이 감소했다는 그런 평가도 없는데 절반 이하로 축소함에 따라서 이 대공 방어 작전 수행에 사실은 문제점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서울 상공에 대한 P-73 공역까지 침범당한 북무인기 도발 사건이 대공 방어 체계가 취약해진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으로 이제 졸속 이전을 결정하면서 합참 연쇄 이전을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렇게 간단하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마 모두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 결정을 하고 이것을 지금 진행함에 따라서 이 부대 재배치 문제하고 이에 따르는 대규모 예산 편성은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산 지역에는 사실은 꽤 많은 국군 장병뿐이 아니라 국방부 합참에 근무하는 공무원, 군무원 뭐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국방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갑작스럽게 용산 지역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이 근무 여건 자체에 불안정 요소가 아마 현재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해소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작은 문제들이 사실은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구멍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 도청 사건과 연계해서 이 보안 문제는 지난해 용산으로 이전할 때도 아마 이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 수차례 경고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경고 내용이 생각보다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이렇게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국회 국방위 차원의 지적조차 어떤 식으로 보안 조치를 해왔는지에 대한 하여튼 의심이 드는 그런 사건이 이번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제 이전하다 보니까 그 작은 울타리 안에 대한민국의 모든 핵심 기관과 주요 지시기자들이 한 울타리에 모여 있는 이런 국가 안보의 치명적 상황을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지금 조성된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한 8가지 정도 제가 쭉 이 카테고리를 한번 져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제가 생각하건대는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냐 이런 의견을 조금 내보겠습니다. 용산 이전은 분명히 이게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졸속으로 용산 이전을 결정하고 또 짧은 시간 내에 사전 준비 없이 추진되다 보니까 예상한 문제도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혼합돼서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이전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심각하게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청와대 지역으로 다시 복귀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고 아니면 세종시 지역으로 이전해서 국가 균형 발전과 연계시키는 그런 안도 지금은 한번 심각하게 검토할 그런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도권 대공방어 체계의 구축 문제는 뭐 무인기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온 국민들이 관심사가 됐습니다. 차제 수도권 지역은 대공 감시 및 무기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뭐 부대 구조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여 P73 공역을 지금 절반 이하로 줄인 것은 대단히 신중치 못한 그런 결정이었다 생각합니다. 최소한 현재 그 용산 청사 기준으로 3노티칼은 확보될 수 있도록 공역 재조정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국방부 합참 이전과 관련돼서 국방부 합참의 이전 문제는 청와대 용산 이전과 같은 졸속 추진으로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합참 단독 이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은 국가 및 군사 위기관리 시스템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물리적 거리를 이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국방부 본부와 합참본부 이전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은 중장기적인 어떤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국방개혁 과제로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예하부대의 부대 통합과 연계해서 검토할 사안이다. 제가 그리고 수방사령관을 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자면 국방부 합참을 남태령 지역으로 이전해서 국가의 어떤 위기관리 시스템, 전시 전쟁 지도 체제를 확고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면 지금 그 수도방위사령부와 수도군단을 통합해서 수도군단 지역으로 부대 통합을 하는 뭐 그런 안도 검토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대통령실 보안 대비 태세와 관련돼서는 정말 발생하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사실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산 지역의 대통령실, 국방부 합참본부, 한남동 관저 이 지역에 대한 집중 보안 실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선 현재 실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과정을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가 및 군사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이 관계기관들, 뭐 대통령 안보실이나 경호처나 국정원이나 방첩사 등 이 기관들이 전부 함께 그 중심이 돼서 관련 대책을 조기에 마련해서 현상 진단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미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도청 사건의 원인이 뭔지 한번 확실히 규명하고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런 사고가 재발 방지가 이루어지도록 그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히 약속받는 어떤 공식적이 선행돼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특히 마지막 부분은 좀 유념해서 저희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그 국회 그 도청 사건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는 걸로 제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도 꼭 한번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을 좀 덧붙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발제죠. 예산 및 행정력 낭비의 문제에 대해서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님 부탁드려요. 예, 이왕재입니다. 무슨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돈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얼마가 필요하냐, 어디서 날 거냐. 이제 이 전체를 좀 국가 예산을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의 절차가 있고 또 국회 심의 절차가 있고 또 집행을 결산하는 과정이 이제 있는 것인데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앞에 여러 가지 어떻게 이전을 결정하게 됐는지 어디로 갈 건지를 누가 어떻게 결정했는지 문제도 있지만 이전하는데 얼마나 돈이 들어갈 거고 그 돈을 어디서 쓸 거냐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문제가 역시 이제 있습니다.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도대체 돈이 얼마가 들어갈 거냐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는 거죠. 그건
집행, 그러니까 이전의 계획이 없으니까 돈의 계획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하면 이사 비용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냥 트랜스포트 비용이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사를 해서 거기다 뭘 해야 되니까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고, 인테리어 비용 하고 나니까 인테리어로 안 되니까 또 다른 부대 시설 필요하고, 여기 있던 사람이 나가니까 나간 사람들도 돈 마련해야 되고, 기존에 나온데도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되니까 돈이 들어가고, 이 연쇄작용이 이제 국민들이 그 연쇄작용을 하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얼마가 들어가고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야 하는 과정이 이제 지난 1년 전에 벌어졌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그 한명로 의원님 고생하셔서 전체적으로 집무실 이전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느냐 이제 좀 파악을 했더니 1조 794억 원 정도 된다. 근데 이걸 왜 야당의 국회의원이 파악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정부가 제출을 해야죠. 계획을 이렇게 우리가 이 정도 들어갈 거다 제출하면 그게 많다, 적다, 또 뭐 이런 부분은 좀 빠졌는데 그 부분 포함해야 한다. 또 뭐 어떻게 뭐 이런 좀 공정하고 상식적인 논의가 좀 이루어지는 그 집행의 과정, 계획 수립과 집행의 과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큰 틀에서 이제 그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보여준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특히 이제 예비비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편성을 하면 의원님들께서 국회에서 일단 거르잖아. 이번에도 영빈관도 어쨌든 아무리 숨겨서 넣어도 이제 걸리니까 한번 걸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것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좀 판단하는 어떤 토론의 과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과정을 피해가는 이제 꼼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예비비 꼼수가 작동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앞으로 좀 예비비와 관련한 어떤 집행의 수준, 또 원래 예비비의 어떤 편성의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잘 볼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집권했을 때 바로 추경을 해서 국정과제들을 이제 예산에 태웠어요. 아직 기억나는 게 이제 치매안심센터 이런 거 이제 딱 태웠거든요. 난리가 났죠. 이거 도대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태워도 되냐. 어쨌든 국회 논의를 한 거죠. 이렇게. 저는 이제 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예산 편성의 과정과 국회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게 가지는 어떤 행정적 의미, 재정적 의미가 무엇일까가 좀 충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릴 건 64페이지인데요. 청사하고 이제 국방시설을 이전하는 건데요. 청사 이전하면 돈이 들죠. 그러니까 만들기도 하고 옮기는. 저희가 대표적인 사례가 과천하고 세종 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이전하려면 난리가 납니다. 누가 빠질 거냐, 누가 들어갈 거냐,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난리가 나죠. 당연히 이번에 국방부 자리에 들어가든 아니면 어디 다른 데 들어가든 난리가 나겠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는 거니까. 이게 이제 조정하는 과정이 사실은 리더십이고, 그게 이제 행안부하고 기재부가 이제 그 통제를 하는 건데, 이게 일방적인 공문 발송으로 협조가 가능하다고 하는 게 이제 참 어떻게 봐야 할까라고 하는 측면을 좀 물론 뭐 긍정적으로 보면 추진력인 측면도 있지만 이제 그것이 앞에서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파급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이제 군사시설 이전 비용 관련해서는 이게 어려워요. 우리가 건물 딱 지어지면 얼마인지 딱 알지만 김도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방시설이나 이런 거 한번 도대체 뭐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알 수도 없고, 이게 뭐에서 뭐 1,000억이나 2,000억 보통 이제 그 단위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국방부가 이전하는 과정의 돈과 계획 이런 게 이제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이 절차적인 문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할 때 재정적으로는 어떤 검토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보통 이제 예비 타당성, 저희도 이제 그때 나오자마자 예비 타당성 검토 받아야 되지 않냐, 이제 예비비를 쓰는데 무슨 그냥 쓰면 되죠. 근데 이제 이후에 벌어지는 건 하나의 큰 사업이니까 예타를 받아야 되지 않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뭐 그건 이제 상징적인 얘기고요. 예타는 청사 이전은 이제 법적으로는 예타 면제 대상이긴 합니다. 그런데 예타 면제 대상이 예타를 안 받겠다고 하는 거지 거기에 필요한 재정적 효율성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타가 면제되는 건 별도로 기재부가 이제 시어머니 노릇을 해서 야 이거 이 돈 가지고 하는 게 맞냐, 이제 이거 다 보게끔 돼 있고 그 절차가 있고 그 절차를 국무회의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전할 때 나왔던 문제가 똑같이 이번에 영빈관 할 때 똑같이 나온 거죠. 영빈관을 어떻게 쓸 것인가, 기존에 이거 도저히 불편해서 못 쓰겠어, 호텔에서 맨날 어떻게 해, 새로 하나 만들어야겠어 라고 하는 것을 어떤 내부적 절차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느냐가 이제 절차가 다 규정돼 있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 특히나 청사는 심지어는 이제 그 쾌적한 어떤 업무 환경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접근성, 또 기타 공공건축의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건축 심의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어떤 절차적으로 그러니까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 밟겠다고 하면 영빈관 같은 신축 예산이 그냥 들어왔다가 대통령도 나도 몰랐었던 거야, 뭐 이런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렇게 이제 해서 그냥 또 없어져 버리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이 재정 집행에서 예비비 문제, 예비 타당성의 조사를 면제했을 때의 사전 절차를 밟아야 하는 문제, 청사 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이건 뭐 저희가 부당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심지어 옮기는 거 급해서 옮겼다고 치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계획을 제출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 전체 돈이 1조가 들어가는지 5천억이 들어가는지 1,000억이 들어가는지, 그게 영빈관을 100억짜리를 짓는 게 맞는지 1,000억짜리를 짓는 게 맞는지, 이런 얘기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지금 뭘 부당한 정치적인 얘기 내지는 발목 잡기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절차로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 절차에 맞춰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군사시설 이전이 다른 어떤 시설 이전하고는 상식을 초월하네요. 비교가 안 되네요, 그게. 저희 몰라요. 거기 뭐가 많이 들어간대요. 아니 어떻게 다른 데는 20억, 30억, 50억이면 되는 게 300억이 들고 합참 이전이 7천억? 뭐 거기에 금덩어리가 있습니까? 뭐 거기에 저도 국방이 오래 했지만은 아직도 모르겠네요. 이게 나 참. 자, 세 번째 발제입니다. 청와대 가만히 있자. 이게 순서가 맞나? 네 번째입니다. 청와대 졸속 개방 문제, 문화재 관점에서 좀 발제를 해주실 최종덕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님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최종덕입니다. 앞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청와대를 문화재적 관점 혹은 어떤 이제 역사적인, 한반도에서 가지는 역사적인 어떤 의미랄까 상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작년 5월 10일 날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가 전격적으로 일반에 개방되었습니다. 그 전날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이 집무하고 있던 국정의 중심지였으니 과히 파격적입니다. 혁명에 의해서 정부가 바뀐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자유로운 선거에 의해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된 마당에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마치 새 정부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 획득한 전리품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를 개방하는 게 무엇이 그래 급했을까요? 문체부 장관은
옳거니 이번 기회에 청와대에 멋있는 뭘 채워야지. 실내에는 그림을 걸고 야외에는 조각을 전시하면 멋있겠지. 거기다 음악회와 연극 같은 공연도 곁들이면 모두 좋아할 거야. 베르사유 궁처럼 의리의리하게 말이야. 난 항상 그게 부러웠거든. 이런 식입니다. 청와대가 개방된 지 꼭 210일 만에 문화체육부 문체부 장관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인근은 지금 미술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복궁 동쪽 궁장에 현대미술관 서울관이 있고 그 바로 뒤편에 송현동 옛 미국 대사관 관사가 있던 36,642제곱미터의 광활한 부지에는 이권희 미술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덕수궁 석조전에는 현대미술관 덕수궁관이, 그 바로 옆 옛 대법원 자리에는 서울시립미술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와대 역사성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경복궁은 조선의 도읍지 한양의 기원이었습니다. 정도전과 금권을 비롯한 조선의 설계자들은 북악산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온 산등선을 중심으로 경복궁을 계획했습니다. 이곳이 서울의 탄생이었습니다. 좌묘우사라고 하여 경복궁을 중심으로 왼쪽에 조상신을 모시는 종묘를 세우고 오른쪽에 곡식의 신을 모시는 사직을 두었습니다. 경복궁 앞으로 뻗은 육조 거리 또한 이곳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청와대는 경복궁의 후원으로 임금이 사용하던 공간이었으니 경복궁으로 사용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는 마치 창덕궁 후원인 비원이 창덕궁인 것과 매한가지입니다. 또한 청와대는 일제강점기를 거쳐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최고 권력기관이 위치했던 곳이라 우리 근현대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뿐이 아니라 청와대는 일찍 고려 남경터였습니다. 고려는 개성을 도읍으로 하면서 평양을 서경, 한양을 남경, 경주를 동경으로 하는 삼경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청와대 터는 고려부터 조선을 거쳐 일제강점기와 대한민국을 잇는 한반도의 중심이었으니 한반도에 이보다 더 의미 있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청와대는 고려 남경을 시작으로 조선은 물론 일제강점기와 대한민국에 이르는 근현대기까지를 거치면서 계속 최고 권력자의 공간이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조사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역사성 있는 장소와 건축물은 전문가의 조사와 연구를 거쳐 그 역사성을 밝히고 보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문명국가의 보편적인 원칙입니다. 역사적인 장소를 활용하는 것은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용됩니다. 옛 흔적은 한 번 되면 회복할 수 없고 새로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옛 흔적은 우리의 역사적 실체이며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정체성의 근원입니다. 우리 궁궐 훼손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는 구태를 일신한다며 조선의 법궁이었던 경복궁의 정각을 공매하고 빈터를 만들어 각종 전시회를 개최해 자신의 업적을 선전했습니다. 1915년 조선 물산 공진회를 시작으로 1929년 조선 박람회까지 박람회를 연달아 열었습니다. 이때는 1851년 런던 박람회를 시작으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세계적으로 박람회가 유행한 시대였으니 일제는 그 조류에 편성하여 경복궁을 마음대로 활용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또한 경복궁 세자의 거처였던 동궁자리에 1915년 조선 총독부 박물관을, 명성왕후를 시해한 경복궁 건천궁 자리에 1939년 조선 총독부 미술관을 세웠습니다. 조선 총독부 미술관은 1939년부터 1944년까지 조선미술전람회장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창녕궁의 식물원과 동물원, 이왕가 박물관을 세우고 창경원이라 한 사실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도 박물관과 미술관, 식물원과 동물원은 최고급 문화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들이 한 행위를 비난하겠습니까?
조선의 상징인 궁궐을 훼손함으로써 조선의 존엄성을 조롱하고 조선의 정체성을 지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없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일제는 조선의 흔적을 지워 영구적으로 조선을 지배하고자 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우리가 우리 문화재를 훼손했던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1965년 경복궁 내에 국립종합박물관, 현 민속박물관입니다. 를 짓는다며 경안당 등 옛 정각 100여 칸을 헐어버린 것입니다. 지금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박물관을 짓는 문화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조선의 궁궐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살펴보죠.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 중 제대로 남아있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나마 가장 잘 남아있는 창덕궁도 옛 정각의 10% 정도와 후원의 정자 20곳 정도만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경희궁은 이름만 있을 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두 일제강점기, 일제에 의해 저질러진 조선 지우기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 지역의 보존과 활용에 대해서 문화재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는 궁궐의 후원으로 출발해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까지 계속 최고 권력기관으로 쓰였으니 일찌감치 문화유산으로 물러난 경복궁이나 창덕궁 등 조선의 다른 궁궐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곳은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근현대사의 중첩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청와대가 무엇으로 변하든 역사의 흔적을 잘 보존하면서 활용해 지금까지 궁궐을 보존하고 활용했던 방향과는 사뭇 달라야 할 것입니다. 고려와 조선에 더해 근대와 현대의 역사와 문화까지 담겨 있는 청와대라는 인식에서 보존과 활용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청와대를 역사적인 장소, 즉 사적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역사적인 의미를 인정해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것이니 청와대의 역사성은 경복궁과 더불어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적으로 지정함으로써 그 역사적 가치를 정부가 인정하고 혹시 있을지 모를 성급한 개발의 압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상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전문가의 조사는 물론 접근조차 엄격히 금지된 곳이라 알려진 곳이 본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문재인 정부까지 현대사의 중요한 현장이었으니 누적되고 중첩된 것을 조사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자칫 소홀히 하면 켜켜이 쌓인 역사의 판린들이 여기저기 떨어져 나가기 십상입니다. 그 흔적을 찾아내고 의미를 부여한 후 보존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청와대가 개방된 후 한 차례 조사가 있었고 추가적인 정밀조사를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보존과 활용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청와대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이를 바탕으로 보존과 활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보존을 등한시한 활용이 되었어도 활용이 전제되지 않는 보존이 되었어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장소와 건축물을 보존하는 목적은 그 장소와 건축물이 그곳을 찾는 사람에게 역사적인 사실을 상기시키고 곱씹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 지역의 성격을 해치는 활용을 경계해야 합니다. 조선이 망한 지 한 세기가 지났지만 궁궐에 대해 당시의 백성들이 가졌던 경외감이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정조는 궁궐의 존엄성을 경희궁지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대체로 궁궐이란 임금이 거처하면서 정치하는 곳이다. 사방에서 우러러보고 신민들이 둘러 향하는 곳이므로 부덕불 그 제도를 장엄하게 하여 존엄함을 보이고 그 이름을 아름답게 하여 경축하는 하고 송축하는 뜻을 붙이는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창경궁에 동물원과 식물원을 만들고 창경원이라 부르면서 궁궐이 가졌던 존엄성을 깎아내려 조선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점을 상기한다면 청와대를 단순한 유희의 장소로 활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청와대는 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역사와 문화를 만날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가 했던 것과 유사한 행위가 청와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의도는 다르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역사의 흔적을 지우는 꼴이 될 것입니다. 청와대는 그 자체가 고려부터 이어지는 천년 역사의 아우라입니다. 정부는 천년 세월의 명작을 알록달록 색칠하려는 계획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고려에서 현대까지 이어지는 청와대 지역의 역사성을 인정하고 이 지역을 역사적인 장소, 즉 사적으로 지정함은 물론 보다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이 지역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이게 지금 용산이 조선 총독부가 했던 거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게 하긴 저 얼마 전에 이렇게 보니까 한일 정상회담도 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어요. 아니 다음 토론자 전화 받고 있네. 이거 어떻게 된? 순서를 약간 바꾸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우리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이 용산 결정대 국방부의 현직 대변인이셨고, 그다음에 지금 다 아시지만 고발을 또 별건 수사를 받고 계시는 분인데, 일단 최근에 이 용산 이전에 저항한 어떤 정치 보복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듣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서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부승찬 박사님. 예, 부승찬입니다. 토론문을 작성하면서 항상 고민했던 게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을까 하는 입장에서 토론문을 작성했는데요. 다들 여기서 발표를 했지만 정책 결정 과정이 투명했냐에 있습니다. 과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느냐. 이 블랙박스, 정책 결정 과정의 블랙박스를 여기 계신 분들이 열기는 정말 어렵다. 그러면 이제 국회가 나서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단적인 예로 3월 14일 날 제가 대변인 할 때죠. 3월 14일 날 인수위에서 토의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실 이전을 결정했다고 했지만 당선인이 확정된 3월 10일 로부터 단 4일 만에 국방부로 솔직히 표현은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방 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정됐으니 방 빼라.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과연 국가 중대 정책이 어떻게 단 4일 만에 결정이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법적, 제도적 절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이 부분은 국회에서 반드시 그 정책 결정 과정의 블랙박스를 열어 주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부수적인 거지만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해병대 사령관 공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처장 자리로 공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의 비서실장이고 경호처장이지만 스텝입니다. 참모입니다. 근데 육군 총장이나 해병대 사령관은 위기, 전시, 그다음에 군사 외교 이 차원에서 공간이 활용돼 왔던 겁니다. 과연 이것 또한 법적, 제도적 문제점이 없는지,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됐는지 이 점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럽고요. 이 점도 명확히 밝혀 주셔야 한다. 그게 국회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진성준 위원실에서 그 국방부 대통령실 도청과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안보 공백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인데요. 대통령실
아까 김도균 사령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용산에 지금 현재 합참과 국방부와 그리고 대통령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모든 부처가 몰려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군사기밀로 방첩사의 조사를 2번 받았지만 이게 전략 전술을 이해 못하는 거고요. 한마디로 김정은 위원장이 땡큐 할 소리입니다. 예? 이런 안보 문외한들이 예? 대한민국의 안보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인기와 관련돼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km 이상의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돼야만이 무인기를 일단 탐지, 그다음에 식별, 그다음에 격추까지 가는 그 단계를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간이 뻥 뚫려 버렸어요. 8.3km의 P-73 브라보 지역에 대한 비행 금지 구역이 해제돼 버렸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동안은 작전 수행 절차가 명확히 비행 제한 구역, 비행 금지 구역에 따라서 정해져 있었는데 이 중간이 빠져버린 거예요. 여기 써놨듯이 지금 뭐냐면 어금니 없이 고기를 씹는 꼴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 안보가 보장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청와대는 북악산과 인왕산을 중심으로 해서 방어 체계가 상당히 촘촘하고 특화가 됐는데 왜 무인기를 보고도 격추를 못했을까요? 예?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이 다 대도심입니다.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 우리가 고사포를 갖고 있든 격추할 수가 없습니다. 격추할 수 없는 작전 환경에 놓여 있던 거거든요. 이 점을 고려해야 된다.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탈북단체에서 북한에다가 그 삐라 풍선을 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사포로 북한이 사격했는데 적경 지역에 민가에 낙탄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서울 상공 대통령실 인근에 무인기 한 대만 돌아다녀도 이거에 대한 격추나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수백 발씩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나가는 민간인, 낙탄으로 인해서 지나가는 민간인, 그 다음에 건물 이런 걸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금니 없이 고기를 씹는 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방부 대통령실 도청과 관련돼서는 그 정보에는요 저가가 없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까지도 지금 전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도청을 진행하고 있어요. 예? 근데 미국이기 때문에 악의적인 의도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 비서관이 할 소린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보에는요 믿는 도끼가 없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기울이면서 대한민국의 핵심 정보들을 빼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물론 방어 수단이 좋아졌어요. 방어 수단이 상당히 좋아져 갖고 우리도 이제 광섬유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공간적인 거리를 가깝게 해서 센서의 출력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도청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이 미군 그런 도청이 가능한 지역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그 아가리 속으로. 에? 이게 대한민국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하고 안보 공백을 지속적으로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황재 부소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면 이제 대통령실 이전으로 해서 정확히 추계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비용이 어느 정도 초래되느냐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유형의 비용과 무형의 비용으로 나눠집니다. 유형의 비용은 실제 그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고요.
무형의 비용 같은 경우는 국격 비용,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뭐 불편 비용, 그 다음에 외교 안보 비용, 이런 것들이 대통령실 이전으로 해서 유형과 무형의 비용들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좀 국회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통령실에다가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목록을 요청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를 해서 삭감할 거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하고, 그래서 불필요한 비용이 초래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잠깐만, 그 방첩사 조사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제가 군사기밀 그 누설 혐의, 영광스러운 혐의를 받고 방첩사 2번 조사를 받았거든요. 페이지 분량으로 치면 약 2페이지 정도 됩니다. 400페이지 정도에서 2페이지 정도 분량이 되고 A4지로 옮기면 1페이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걸 갖고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지금 2번에 걸쳐서 조사를 받았는데 증거 제시는 없었습니다. 무조건 인정해라. 그리고 이제 저로 인해서 참고인들이 압수수색을 받고 피의자보다 더 털렸죠. 그래서 이제 방첩사 가서는 아무리 윤석열 정권을 수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방이 존재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정권 안보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할 때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이제 서울경찰청 천공 의혹 관련돼서 다시 이제 출석을 하게 되는데, 그거 역시 제가 궁금합니다. 저는요, 1년 전에 일기에 이런 소설을 쓰자 해서 1년 후에 내가 잘 팔아먹자,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무속인이 됐을 거라고 장담하고요. 돈도 엄청 벌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때 당시 육군 총장이 저한테 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소설을 썼겠습니까? 천공이 다녀갔다고. 그래서 천공이 다녀간 거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고요. 그게 군복을 입었던 사람이 보고체계를 생명으로 여겼던 인간으로서 확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래서 경찰 조사 가서 제가 조사를 받기보다는 질문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조사받으러 가서 질문 많이 하겠다는 게 예, 좋습니다. 자, 한번 그 많은 좀 응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김병조 의원님 국방위에서 많은 관심이 필요한데 각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영석 한겨레 신문 기자님, 다음 토론 부탁드릴게요. 한겨레 신문 문화부에서 미술 문화재를 맡고 있는 노영석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그 말씀하신 내용들 다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오늘 새삼 많이 복기를 해주셨는데 작년 3월 달에 일어났던 이 이전의 과정들을 또 이렇게 생생하게 당사자들 증언을 통해서 들으니까 한편은 되게 오싹해지기도 하고, 이게 그 나라의 대사를 결정하는 가장 중추기관인데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허술하게 될 수 있는 것인지 향후에도 더욱 철저하게 좀 규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발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오늘 그 토론문 보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 아쉬움이 있었냐 하면 이 용산 지역에 대해서, 이 용산 지역이 그러니까 이태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신용산, 그리고 구용산 지역을 포괄하는 이 지역의 그 조선시대부터 그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역사적 맥락에 대한 검토가 정말 있었던가, 아마 전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발제를 해서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문에서 좀 오늘 말씀하신 부분과는 별개로 이런 이 대통령실이 있는 그 용산 일대 지역의 그
역사 문화적인 그리고 공간 문화적인 맥락에서의 어떤 그 부분 팩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향후에 좀 어떤 방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이 지금 현재 대통령실이 있는 곳은 뭐 아실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그 조선군 사령부가 있던 곳입니다. 조선군 사령부의 병영지와 그다음에 그 조선군 사령부의 보급물자를 내려놓던 용산역 철도병원을 내려다보는 곳에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실이 있는 곳에서 서남쪽 방향으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오늘날 청와대에 해당하는 그 조선 총독부 사택이 있었습니다. 조선 총독 사택이 있었던 거죠. 총독 관저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총독 관저가 바로 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내려다보는 곳에 1910년대에 조성이 돼가지고 1939년에 그 조선 총독 관저가 현재 청와대 자리로 옮겨가기 전까지 공식적인 조선 총독 관저였고, 그리고 일종의 별관처럼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도 존속하다가 그 미군 기지가 들어오면서 이제 슬그머니 사라지게 되죠. 바로 이제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용산의 조선 총독 관저가 들어와서 이제 그 청와대로 옮겨갔습니다만, 지금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역사는 거꾸로 청와대를 그 최고 권부로 쓰다가 용산에 애초에 조선 총독 관저로 선정했던 곳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제 강점기에 권부를 선택하는 그 절차를 거꾸로 밟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대통령실이 있는 국방부 청사관 이 언덕배기가 원래는 19세기 말부터 구한말까지 한성에 살던 그 조선 민중의 무덤들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덕이 사실은 무덤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까지만 해도 12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대통령실 언덕이 빽빽하게 무덤으로 채워진 풍경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덤밭을 모두 이제 없애고 군용지로 변경하는 과정이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04년 일제가 러시아와 전쟁을 벌였을 당시에, 그러니까 1904년 2월이죠. 개전을 하자마자 일제가 그 당시 대한제국 정부에 각서를 하나 들이밉니다. 이것이 이제 한일 의정서라는 것인데, 거기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조선 대한제국 왕실의 안위를 위해서 전쟁 수행에 필요한 모든 땅은 편리하게 징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제가 가장 눈독을 들였던 땅이 바로 이 용산 일대인데, 한강과 그 다음에 이제 한강의 한성에서 영남으로 내려가는 그 큰 길들이 바로 교차하는 지점이고, 한성 도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길목이기 때문에 이 용산에 300만 평의 군용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군용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보상비로 내놓은 금액은 당시 돈으로 2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대한제국 정부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곳에 110만 기 이상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이 무덤들이 다 연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조선인들에게 사실 조상들의 무덤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덤 자리를 함부로 옮기는 것은 그 집안에 큰 재앙을 갖고 오기 때문에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당시 일제와 일본 군부는 불과 20만 원 돈을 내주면서 이거를 두어 달 동안의 기간 안에 모조리 정리하라고 대한제국 정부에 거의 명령하듯이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한제국 정부 당연히 재정적으로 돈이 없고 하니까 조사는 해놓고 미적미적거리다가 이제 눈치를 보게 되는데, 결국 일본 헌병대가 나서가지고 강제로 이 무덤 자리를 모조리 쓸어버리고 여기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조선 민중들을 총칼로 위협해서 그대로 주저앉혀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금 대통령실이 있는 언덕을 비롯해서 이 용산 삼각지 일대 자체가 그 조상들의 분묘를 잃은 민중들의 애원성이 메아리 쳤던 분노와 원한의 땅인 것입니다. 사실 이런 역사적 맥락을 본다면 여기에 사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권부가 들어설 역사적 명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작년 1년 전에 그 이전 과정에서 워낙 급하게 이것이 추진됐고 지금도 미스터리에 쌓여 있지만 이런 역사적 맥락 같은 것들이 제대로 고려되었는지는 전혀 고려되는지 정말 의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라도 이런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얼마나 탐구가 되는지는 정말 지금 정보 관계자에게 묻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짚어야 될 부분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미 8군 부지가 이제 조만간 이제 완전히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분의 캠프가 이미 오산으로 이전을 했습니다만 현재도 그 미군 병원이라든가 상당수 시설이 남아 있습니다. 호텔을 비롯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용산 종합공원으로 그러니까 서울의 이제 허파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용산 공원의 핵심부가 바로 대통령실이 남쪽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현재의 신용산 아모레 퍼시픽 빌딩과 그다음에 그 빌딩과 그 옆에 조성된 대규모 아파트와 국립중앙박물관 사이의 녹지 지역이 바로 이 용산공원의 핵심 포스트가 됩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들어가는 입구 진입로가 있습니다. 입구 진입로가 이제 향후에 용산공원의 가장 주된 메인 거리가 되고 그 양옆으로 일제강점기 잔존해 있는 병영시설과 그다음에 녹지 같은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제 용산 역사 녹지공원이 될 텐데요. 바로 그것들을 지금 현재 국방부 청사터에 들어서 있는 대통령실에 내려다보는 형국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통령실이 향후에 들어서게 될 용산 종합공원과 어떤 방식으로 서로 조응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공원에서의 공간적 배치를 규정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도시사학자들, 그다음에 도시조경 전문가들,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 쪽이나 기본적인 마스터 플랜에 대한 논의의 틀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통령실이 옮겨오기 전에도 정부 각 부처들이 자기들 부처의 역사를 설명하는 박물관을 짓겠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공간 활용 계획들이 엇갈리면서 아직도 용산공원의 장래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명쾌한 구상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졸속적으로 이전을 해오면서 향후에 이제 용산 역사공원의 장래에도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 있을런지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이제 논란거리를 예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학에는 말할 것도 없고 학계라든가 또 도시계획자들 서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추동하는 것은 또 이런 정치권이나 이런 쪽에서 또 관심을 계속 좀 환기를 해주시고 논의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12시가 지금 넘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토론의 마지막 순서인데요. 아주 기대되는 토론이죠.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님, 청년의 시각으로 한번 좀 일단 저 다음에 또 윤재관 비서관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청년정치크루 대표 이동수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지난해 말인가요? 한국일보에 이제 요 현안 이제 비판하는 칼럼을 썼는데 아마 그거 보고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뭐 이렇게 국방, 뭐 예산, 이렇게 역사 전문가분들 계신 자리에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좀 가당치 않은 것 같고, 또 이제 다들 좀 많이 피로해 보이셔서 저는 이제 짧게 이제 이 청년층 대상으로 이 현안을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될까 결론만 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이 대통령실 이전 논란 통해서 우리가 좀 반면 교사를 좀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이제 특히 이제 청년층을 타겟으로 했을 때 앞으로 정치권이 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 뭐 이런 것들 좀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리자면, 전 먼저 이 공약이랑 메시지 같은 것들 선거 때 이제 막 정당이 이제 선거 임박해가지고 도박장에서 베팅하듯이 막 우리는 얼마, 뭐 우리는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걸 좀 미리 사전에 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실 이전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뭐 여가부 폐지라든지 뭐 사병 봉급 뭐 200만 원 바로 주겠다 이런 거 이제 공약을 임박해서 했다가 지금 이제 공약 후퇴니 뭐 아니면은 무리한 뭐 추진이 이런 것들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사전에 준비되어서 어느 정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공약들을 그때그때 이제 제시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중요한 건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 정치권이 어떤 맥락을 좀 형성해 놔야 된다. 그것이 또 이제 정치권이 보일 수 있는 진정성이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하겠다라는 어떤 명분으로서 이제 구중궁궐인 뭐 청와대 떠나겠다, 뭐 우리가 용산 가서 뭐 국민에게 뭐 얼마나 소통을 하겠다 이런 거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도어스태핑 같은 경우도 뭐 불리한 질문 있으면 그냥 도망가고, 뭐 이제 기자님들이 또 이제 무슨 불리한 기사 내면 가짜 뉴스니 이런 비판하면서 오히려 지금 이게 더 불통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정치권에 대한 인상이 특히 청년층의 경우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뭐 공약이나 메시지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요즘 청년들 뭐 이제 그 정치에 관심이 없다 이런 뭐 편견 이런 것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사실 막 온라인 커뮤니티니 유튜브니 하면서 청년들 정치에 대해서 뉴스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정치인분들 국회에서 이상한 발언하고 이상한 정책 내고 이런 것들은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서 계속 이제 그게 회자가 되면서 이제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하루아침에 어떤 공약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청년들에게는 좀 소구력이 없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막 정쟁하고 뭐 선거 임박해서 할 게 아니라 좀 사전에 어떤 방향성, 거시적인 방향이나 어떤 담론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해두고 공약들도 미리미리 좀 보여줌으로써 그 진정성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실 이전 논란을 보면서 이 출구 전략 잘 짜는 것도 좋은 정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베트남 전쟁 때 이제 너무 이제 거기에 매몰되다 보니까는 좀 세계적인 패권을 잃고 이랬던 측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것도 사실 광화문으로 간다고 했을 때 상황 봐서 여의치 않으면 그냥 철회했었으면 될 일을, 아마 이제 좀 속된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서 물르면 되게 가오상한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리하게 추진을 했다가 지금 오히려 더 뭐 지난해에도 수해 나고 이태원 참사 났을 때 이게 또 이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더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데, 요즘 청년들 보면은 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어른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동아일보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기업을 당연히 이제 국회보다 높게 평가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기업은 하다못해 잘못하면 사과라도 한다. 근데 정치권은 이런 거 사과하고 철회하고 이런 거 없지 않느냐, 그런 주장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뭐 예를 들어서 공약 후퇴 이런 것들이 당연히 무리하게 제안하고 후퇴하면은 이제 비판받겠지만 적어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어떤 설명을 하고,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이제 그런 점에서 좀 무리하다라는 설명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또 높게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즘 저도 이제 청소년들 강의 이런 것들 많이 다니는데, 이 참여 교육 이런 것들이 워낙 지금 20대 같은 경우, 10대 같은 경우 잘 돼 있어서 본인들이 교육청 다니든 지자체 다니든 어렸을 때부터 정책 제안하고 그게 또 반영이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체화되어 있는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친구들이 어떤 정치적인 효능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근데 좀 다른 정당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그걸 굉장히 전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난해죠. 이제 대선 때 이제 광주에 코스트코 유치하겠다, 이게 굉장히 이제 청년층 사이에서 이제 핫했었는데,
그게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안된 것들을 이준석 대표가 받아가지고 이제 이슈로 만들었고, 거기서 또 사실 민주당이 좀 대응을 잘못하면서 이제 오히려 청년층에서 그 문제 가지고 좀 화제가 되었던 게 있었는데요. 요즘 친구들 보면은 얼마 전에 전경련에서도 그런 조사를 했더라고요. 대표 본인이 선호하는 상사의 유형으로 그냥 카리스마를 갖고 리더십 있게 이끌어가는 사람보다 이렇게 좀 소통해 나가면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리더를 선호한다가 거의 압도적으로 한 80%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전 정당이 이제 우리 정당들이 청년들에게 그런 효능감을 그동안 주지 못했다. 이들의 이야기가 잘 반영도 안 됐을 뿐더러 이들과 함께 만들어 나갔던 경험은 더욱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청년들에게 효능감을 좀 준다면 또 이제 우리가 그동안 좀 어느 정도 잃었던 청년층의 이 지지율을 다시 또 되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기존에 그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총선은 뭐 회고적 투표고 대선은 전망적 투표도 하는데, 지난 대선을 보면 대선 역시도 이제는 점점 정치 양극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회고적 성격이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좀 정당이 그동안 보면은 이제 평소에는 막 여야 그냥 싸우고 입씨름하고 정쟁만 하다가 선거 임박해서 우리가 민생 챙기겠다, 어떤 공약 내겠다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 회고적 성격이 강해지는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제 사전에 미리미리 이런 민생 같은 거 잘 챙기고 청년층 요구 좀 잘 반영해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게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런 정당이 이제 승리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예비 출마자들이 몇 앉아 있기 때문에 방금 저 얘기가 나름대로 속으로 벌써 저 표대로 얘기라는 이 느낌이 아주 한마디 한마디가 콕콕 찌르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원래는 제일 먼저 토론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여기 목차에 있는 순서대로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현재 윤재관 전 청와대 비서실 국정홍보비서관님 부탁드립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에서 부대변인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정홍보비서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하셨던 이제 예산 문제라든가 정책 결정 과정 속에서의 문제, 이런 문제들보다는 제가 드려야 될 말은 이제 그 명분이 됐던 소통 강화가 얼마나 거짓말이었는지, 그게 얼마나 국민들에게 기만을 한 행위였는지를 잊어버리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복귀시켜드리는 일들이 제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 용산 이전과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저희 정부의 문재인 정부에 있었을 때 있었던 내용하고 비교할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년은 국민과의 거리를 더욱더 강화하는, 거리두기를 더욱 강화하는 이 시간이었죠. 거리를 더 좁게 하려는 하는 시간이 아니고 소통 강화와 정반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소통의 다리가 하나하나 다 무너져 버렸는데요. 그 구체적인 예가 앞서 말씀하셨던 도어 스태핑이죠. 도어 스태핑은 7개월 만에 작년 11월에 이제 중단이 됐는데 언제 다시 개재할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도어 스태핑 이 중단하기 전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요. 처음에는 질답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은 태도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소통을 잘 안 하려고 하나? 이렇게 됐고, 계속 질문들이, 어려운 질문들이 나오니까 어떤 현상까지 벌어졌냐면, 대통령실의 동문 쪽에, 대통령만 전용으로 출입하는, 통로를 새로 개설을 했죠. 그래서 도어스태핑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며칠 안 돼서 MBC 기자와의 설전이 있는 것을 명분을 삼아서 그냥 중단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MBC와의 설전 때문에 중단된 게 아니고요. 이전부터 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계속 표출을 했고, 그게 마침 MBC가 사실 이 명분을 줘버려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명분을 줘버려서 그만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신년 기자회견은 1988년, 그러니까 지금의 그 헌법 체계를 갖고 있는 정부로서는 1988년 이후로는 신년 기자회견을 모든 대통령이 거의 대부분 다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신년 기자회견 안 했죠. 질답 형식으로 질문과 그 대답이 오가는 질답 형식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원회의로 대통령이 신년사만 발표하고 끝내버렸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에서 비판 기사가 쏟아졌을 것이고 뭐 살아남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혹시 작년 12월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YTN에서 돌발 영상에서 보도했던 내용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국민적인 관심을 더 불일으켰던 사실상의 첫 번째 국민과의 대화가 있었는데요. 그 국민과의 대화는 이제 국정과제 점검회의라는 이 명분으로 했었는데 그 과정을 보면 전부 다 그 각 잘 짜여진 각본회에서 쇼를 했다는 게 YTN 돌발 영상에서 보도가 다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질문하고 누가 질문하고 무슨 질문하고 답변은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를 다 리허설해서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본게임에서 하는 내용들은 다 쇼였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밝혀졌죠.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 있었을 때 국민과의 대화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때는 산무 국민과의 대화였거든요. 시나리오 없다. 그리고 질문자가 누군지도 모른다. 그리고 질문 내용들을 사전에 받지 않는다. 이 산무 소통 과정들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대통령의 그 질의응답 과정의 내용들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대통령이 얼마나 국정 현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인식하시면서 그럴 때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갔었는데요. 이거는 완전히 정반대의 국민과의 대화를 했던 겁니다. 이건 소통을 안 하겠다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거고요. 쉬운 말로 그 대통령실의 대변인과 부대변인은 아주 그 악종고투를 하는 자리입니다. 24시간 항상 전화기가 켜져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람을 구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한 번도 이전 정부에서 대변인과 부대변인을 공석을 오랜 기간 동안에 놔두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국민에 대해서 소통하겠다는 의지가 박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인사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대변인은 5개월째 공석이었습니다. 5개월 동안 공석이었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사의를 표명할 때는 대변인과 부대변인이 모두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본다면 이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의 그 용산 이전의 이 소통의 강화라고 하는 명분은 정말 거짓말도 립서비스도 그런 그 정도 립서비스 하려면 어느 정도 이 성의라도 보여야 될 텐데 아무런 성의도 보이지 않는 정말 염치가 없는 짓이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마음이 급해서 말이 막 너무 빨리 나오는데요. 추가적으로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 그 코로나 과정 속에서 그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일들 중에 그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했었던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는 대표적인 경우가 2000년 4월 5월에 지급됐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입니다. 이건 헌정 역사상 처음 있었거든요. 용산 이전과 비슷한 상황이었던 걸로 저는 비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때를 지금 기억해 보시면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가 국민들에게 어떤 지원금을 주는 이 행위가 있었으면 그게 얼마나 많은 이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도 있고 국민들과의 소통의 문제로 인해서 국민적인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13조를 갑자기 정부가 동원해서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줬는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기억 남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아무것도 없으실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전 국민을 지원할 것이냐, 보편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선별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돈은 얼마를 줄 것이냐, 언제 지원할 것이냐, 어떻게 신청을 받을 것이냐, 여러 가지 난 속에서 국민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예산은 이만큼 들어가고 중앙정부는 이만큼 들어가고 지방정부는 어떻게 들어가고 그 돈은 어디서 쓸 수 있고 이런 과정들을 상세하게 몇 달 동안 소개하면서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13조가 갑자기 국민들에게 가는 그러한 상황에 그 대혼란의 상황에서도 하나도 혼란을 겪지 않고 전 국민들이 그걸 받아보고 가장 기뻐했던 그런 우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그 발전된 나라를 이렇게 거꾸로 갔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전에 대한 비용이 산출되면 그것을 국회에 제출해야죠. 국회의원실에서 어떻게 해서 뭐 빼내듯이 이렇게 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를 받아내는 이 형태 자체가 얼마나 대한민국이 뒤로 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문재인 정부에서 소통이 부족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이 분들도 계시고 보수 언론의 프레임에 계속 갇혀가지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한 가지만 생각해 주십시오. 아무런 시나리오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각본 없이 국민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그렇게 많이 하신 대통령이 있는지, 그리고 임기 후반기에는 코로나라고 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국민들과의 더 많은 이 기회를 갖지 못한 그 안타까움을 계속 표현하셨던 대통령의 마음을 다시 한번 좀 해량하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문재인 정부가 소통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프레임에 대해서는 한 번쯤도 문제 제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병조 의원님. 의원님이 TF장을 했고 각 그 상임위별로 해서 이것은 단순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 국정조사를 당 차원에서는 해서 이것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 하고 막 시동을 걸고 있는 차제에 불행하게도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죠. 12구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서 국정조사는 그것이 더 시급한 과제가 됐고, 그래서 국정조사를 그쪽을 가고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에 대해서는 다시 좀 국민적 관심사에서 조금 멀어졌었고요. 그렇지만은 우리 각 상임위에서는 이런 것들을 계속 자료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들어와서 무인기 침투 사건이 나면서 공중도 뚫혔구나 해서 다시 대통령실 이전의 문제가 또 대두가 됐고, 특히 이번에 불법 미국에 의해서 도청된 이 사건, 그동안 100m 가까이 미군 기지가 있는 걸 그렇게 노래를 불렸는데도 한미동맹인데 강화돼 있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여론이 있었는데, 이제 국민들께서도 이 심각성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이제 그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서 이제 다시 되짚어서 이것을 조사도 할 건 하고 필요하면 국정조사를 해서 국민들께 명명백백히 밝힐 건 밝히고 보완할 건 보완하고, 그리고 또 향후에 계속 거기 대통령실이 있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것도 사실 당에서는 전반적으로 거기는 부적절을 하다는 걸 인식은 현재까지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뭐 당론으로 정한 바는 아니지만은 저는 거기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다시 청와대 지역에 여러 가지 뭐 구중궁궐이다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을 이참에 하고 들어가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다 전문가시고 또 밖에서 이렇게 여론을 형성해 주시고 또 이런 걸 다 지적을 해 주셔서 다 같이 뜻을 모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토론회가 단순히 이런 행사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각자 서로의 문제점도 더 인식을 했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같이 뜻을 모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서 보완할 거는 하고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 꿈꾸면은 단순히 꿈이지만은 만 사람이 꿈을 꾸면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 문제에 대한 공동인식을 하고 있고 또 각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같이 좀 뜻을 모아서 계속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사실 청중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부득이하게 여기서 정리하는 게 적절할 듯합니다. 오늘 토론을 들으면서 단순히 용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민주주의의 문제구나. 우리의 어떤 공화제의 기반을 얼마나 더 다시 한번 다지느냐 하는 문제구나 하는 걸 깨달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자,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는 전문가님들, 그 다음에 준비해 주시고 주최해 주신 의원실, 또 여러 당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토론회는 여기서 정리할까 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